교화. 여러분들 어제 시험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지구과학원 그 전국연합학력평가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양특심법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세로축에, 자, 얘 A 먼저 한번 해볼게요. A 해역 같은 경우 세로축에 시간이라고 쓰고 가로축에다가 이제 그 거리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지금 그 여기서부터 A1이고 점점 갈수록 이제 A6까지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A1은 5.5초니까 한 이쯤이 5.5초라고 치고요. A2로 가면 5.2초로 줄어들고 A3 4.8초 줄어들고 A4로 가서 4.2초 줄어들고 다시 A5로 가면서 4.7초로 늘고 A6으로 가면서 5.1초로 늘게 되죠. 자, 대략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B도 세로축에 시간을 쓰고요. 가로축에 거리를 써보면은 여기서부터가 지금 B1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B6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음파의 시간을 보니까 B1일 때는 5.6초, 그 다음 B2일 때는 9.4초로 증가하고 B3에서 6.2초가 되고요. B4에서 5.9초로 또 줄어들고 그 다음 B5 5.7초, 그 다음 B6 5.6초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충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잘 못 그리겠으면 뭐 5.5, 5.2 이렇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려보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지금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파의 왕복 시간을 알면 우리가 그 해적까지의 그 수심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수심과의 그래프로 바꿔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 그래프에다가 이제 해수면을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저면은 그릴 때 이렇게 반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해수면을 그려놓고 얘랑 이렇게 정반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해저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깊은 거, 여기가 얕은 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왕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음파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니까 그 말은 깊이 있다는 거죠, 해저가. 즉, 자, 이런 거죠. 음양특심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가 있으면 배에서 초음파를 쐈는데 초음파가 해저면에 닿으면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이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해저면이 깊이 있으면은 반사되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복 시간이 크면은 해수면의 깊이는 깊다, 즉 수심이 깊다. 해저 지형으로 따지면 바닥이 더 아래쪽에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여기 크면은 해저는 훨씬 바닥까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깊이 되어 있다, 수심이. 자, 이 사실을 알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 해역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자, 지금 A 해역의 모양을 보면 지금 요거죠. 가운데가 지금 솟아 올라와 있고 양쪽으로 점점 퍼지면서 깊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아마 어디선가 많이 봤을 겁니다. 바로 뭐죠? 자, 해령이죠, 해령. 해령. 가운데 부분이 올라와 있고 점점 갈수록 깊어지는 거. 이런 것은 이제 해령의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렴형 경계가 아니라 발산형 경계죠.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봐볼게요. B 해역에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은 제일 깊은 곳을 한번 봐볼까요? 자, 제일 깊은 곳이 지금 여기인데요. 그때 시간을 보니까 음파 왕복 시간이 9.4초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9.4초 동안 왕복을 했으니까 얘 절반 시간만큼만 가야 편도로 깊이를 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고요. 시간에다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니까 곱하기 속력을 해야겠죠. 근데 속력은 지금 1500m/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얘를 계산을 해보면 7050m가 나옵니다. 즉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는 맞는 얘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사실 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딱 봐도 지금 제일 깊잖아요. 자, 이렇게 깊은 곳, 바닷속에 깊은 곳 뭐가 있죠? 자, 바로 해구가 있죠. 자, 이것은 해령과 해구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해구는 기본적으로 6000m보다 깊은 곳을 얘기를 하니까 7000m보다 깊은 해구가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한번 봐볼게요.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자, 지금 보면 해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A에 해당하는 해령은 판이 새로 생기는 곳이죠. 새로 생긴다라는 건 새로 태어난 거니까 굉장히 젊은 판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반면에 해군은 판이 소멸하는 곳이죠. 다 지난 판들이 소멸하는 곳, 즉 늙은 판들이 있는 곳입니다. 늙은 지각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판의 경기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젊으니까 더 적은 거죠. B 해역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럼 답은 이건 틀렸으니까 답은 니은 2번이겠네요. 다음으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인도 대륙이 과거로부터 올라오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바로 이 부근에 현재 있는 이 부근에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죠. 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10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는 수려명 경계가 존재하였다. 자, 지금 1000만 년 전이면 아직 충돌하는 과정인 거죠. 그죠? 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수려명 경계가 맞는 거죠. 그죠? 서로 달라붙는 게 수려명 경계니까요. 예, 맞습니다. 자, 니은. 인도 대륙의 평균 이동 속도는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빨랐다. 자, 속도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죠. 자,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갔는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 A는 요 A 여기는 대략 시간으로 따지면 2800만 년 동안이에요. 그죠? 2800만 년 동안에 지금 위도가 지금 거의 10도 정도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5500만에서 7100만 년이니까 거의 한 1600만 년 동안 움직였는데 몇 도를 갔냐? 지금 위도를 거의 20도 가까이 갔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 시간분의 거리를 따지는데 지금 시간은 여기가 더 길고요. 거리는 여기가 더 짧아요. 자, 여기는 시간은 2800만 년보다 1600만이 더 작은데 거리는 더 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어디가 더 빠른 거겠습니까? 당연히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한 게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그 B가 A보다 빠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틀린 거죠. 자, 마지막 디귿.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동일하다. 자,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냥 지작이 북극이 그대로라고 치더라도 자, 여기서의 복각과 여기서의 복각은 확연히 다르죠. 복각 같은 경우에는 그 위도가 북극 쪽에 가까울수록 플러스 90도에 가까워지죠. 그죠? 자, 그 말은 동일하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가와 나에서 지하의 온도 분포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는 각각 플룸의 상승류와 하강류 중 하나가 나타난다. 자, 플룸의 상승류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그 온도가 좀 뜨거워지죠. 뜨거운 플룸이니까요. 자, 좀 정리해 볼게요. 플룸의 상승류는 뜨거운 플룸입니다. 반면에 하강류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플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멘틀의 섭입대에서 나타나죠. 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는데 이렇게 물질들이 섭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깊이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깊이에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대략 700km 정도, 지하 700km 정도에서 이게 쌓이게 되는데 쌓이다 이게 지금 그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섭입을 한 거잖아요. 얘네들이 쌓이다 무거워지면 이제 밀도가 크니까 무거워지면 가라앉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라앉냐? 바로 지하 2900km까지, 즉 멘틀과 외핵의 경계까지 이게 쭉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차가운 플룸이죠. 이때는 물질을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자, 반면에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온도 교란에 의해서 차가운 물질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나가야겠죠? 나가는 게 갑작스럽게 그냥 지상까지 그냥 팍 올라가는 거죠. 멘틀 대류를 다 뚫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핵에 있던 물질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뜨거운 플룸, 하나는 차가운 플룸이라고 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곳이 뜨거운 플룸일 테고 온도가 낮아지는 곳이 차가운 플룸이겠죠. 자, 그러면은 같은 깊이에서의 온도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같은 깊이를 따지면은 여기는 지금 1800도 정도가 되는 라인인데 여기는 1800도보다 지금 온도가 높은 거죠. 주변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가 바로 뜨거운 플룸이 생기는 곳입니다. 즉 플룸의 상승류죠. 반면에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라인을 그려봤을 때
자, 지금 여기는 대략 뭐 한 1600 정도 되겠네요. 여기도 거의 1800, 1600 정도 될 테고요. 그런데 이 중심은 온도가 1400도보다 낮죠. 자, 온도가 낮다라는 말은 여기가 바로 차가운 플룸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연약권이 이렇게 높이 솟아있다는 거는 뭔가 상승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이다. 여긴 연약권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하강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 0에서 150km 사이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은 A보다 B에서 크다. 자, 깊이에 따른 온도 증가율을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보면 0에서 150km가 갈 동안에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000도 가까이 변해버리죠. 그죠? 자, 대략 2000도 정도로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대략 거의 1300도 정도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0에서 150km 사이의 온도 증가는 A가 B보다 큰 게 맞는 것. A보다 B가 큰 거니까 틀렸죠? A가 B보다 큰 겁니다. 자, 니은 가의 하부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한다. 자, 가의 하부에는 지금 뜨거운 플룸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디귿. 나에서는 섭입하는 판을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자,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는 섭입대에서 생긴다고 했죠. 지금 여기는 섭입하는 판인데 섭입을 하는 판은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힘도 추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4번 봐볼게요. 그림 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와 다는 설악산 울산바위와 제주도 용두암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여기서는 설악산 울산바위와 제주도 용두암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그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강암 지역이 대표적인 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산과 그리고 설악산이에요. 자, 이것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설악산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제주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현무암이죠. 현무암. 제주도는 일반적으로 신생대에 만들어진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자, 기억 AA-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는 BB-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높다. 자, SiO2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암석을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화성암을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분류가 되죠. 자,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선생님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현안이 있습니까? 하고 외우면 됩니다. 현안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현안이 있는데 반려란 거죠. 반려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섬에 가서 화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현안이 있습니까? 반려한다. 섬에 가서 화내야지. 이게 뭐냐? 바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리고 반려암, 섬로감, 그리고 화강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를 그리면 됩니다. 요건 이제 하나 외워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 위에 있는 친구들은 화산암 계통이고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식은,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심성암 계통이죠. 그리고 이때 SiO2 함량이 52%보다 작은 쪽이 바로 이쪽이고요. SiO2 함량이 63%보다 큰 쪽이 바로 이쪽이죠. 자, 그럼 지금 AA- 과정 지금 보면 열에 의해서 그 지하의 온도 분포가 용융 곡선에 닿은 거예요. 여기 닿는 순간 이제 화강암이 녹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화강암의 용융 곡선 돼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AA-로 생성된 건 나가 되겠죠. 나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될 거예요. 화강암이니까. 반면에 이제 압력의 하강, 지금 깊이가 줄어든다는 말은 압력이 하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융된 게 바로 현무암 계통이죠. 현무암질. 이것이 바로 다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이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럼 AA-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 즉 화강암인 거죠. 화강암질, 즉 유문암질 마그마는 BB- 과정을 거쳐 생성된, 즉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높다. 맞습니까? 자, 맞는 거죠. SiO2 함량은 지금 화강암질이 더 높습니다. 자, 다음 니은 나를 형성한 마그마는 BB-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다. 나는 지금 화강암이니까 BB-를 거쳐 생성됐다는 건 틀렸죠. 디귿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입자의 크기는 나가 다보다 크다. 자, 지금 화강암은 심성암이에요.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니까 광물이 조립질로 충분히 성장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무암은 지금 화산암, 즉 지표면에서 급격하게 식게 되니까 입자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굉장히 세립질 또는 유리질의 조직을 갖게 되죠. 그렇다면 광물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은 지금 화강암 쪽입니다. 즉 나가 다보다 크다는 것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나 다는 세 함석에서 각각 관찰한 건열, 연은, 전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딱 봐도 얘가 전리죠. 그리고 얘가 연은이고요. 얘가 지금 바로 건열입니다. 건조해서 쪼개진 거죠, 지금 바닥이. 자, 가는 판상전리이다 했는데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전리는 바로 주상전리죠. 이건 틀렸습니다. 2번 가는 심성암에서 잘 나타난다. 자, 주로 주상전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현무암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현안유에 해당했죠. 현무암은 화산암이에요. 심성암이 아닙니다. 3번 나는 횡압력을 받아 형성된다. 자, 나 같은 경우 지금 연은이죠. 연은 같은 경우에는 횡압력에 의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물이나 물의 그 얕은 물에서 수심이 얕은 물에서의 그 물의 흐름대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파도가 보통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근데 수심이 얕으니까 이 바닥이 이제 셰일 같은 진흙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죠. 너무 얕으니까요. 여기가 깊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얕은 물이기 때문에 파도의 모양 그대로 따라서 이제 굳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횡압력을 받아 형성된다는 말은 틀렸죠. 자, 4번 다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잘 형성된다. 자, 지금 건열 같은 경우에는 그 건조한 곳에서 땅이 마른 거예요. 그럼 깊은 곳에서 생기는 건 아니죠. 보통 이제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 거는 그 저미층리가 주로 그렇죠. 자, 5번 나와 다로부터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보통 연은, 건열,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퇴적 구조, 저미층리, 그리고 사층리 이 네 가지 퇴적 구조들은 전부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고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이다. 화성암 C와 D에 포함되어 있는 X의 양은 각각 처음량의 4분의 1과 16분의 1이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를 이용해서 상대 연령을 측정을 하고 나를 이용해서 절대 연령을 측정을 하라라고 하는 문제죠. 자, 지금 보면 일단 생성 순서를 한번 봐볼까요? A, B, C, D를 보면 가장 먼저 일단 A가 제일 아래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원래 같은 B가 가야 되는데 지금 A와 B 사이에 기저여감이 보이죠. 여기 기저여감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지금 부정합이 여기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D가 A는 뚫어버렸는데 지금 B는 못 뚫은 거죠. 그렇다는 말은 D 다음에 B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B를 또 뚫고 지금 C가 지금 그 위에 쌓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A, D, B,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나를 보면은 나의 지금 절대 연령을 보면은 반감기가 X의 양이 50% 될 때가 반감기잖아요. 50% 될 때 시간을 보니까 0.5억 년이에요. 그래서 0.5억 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기억. A는 D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이건 맞는 말이죠. 자, 니은 B가 퇴적된 시기에는 메머드가 번성하였다. 자, 그럼 메머드가 번성했는지를 알려면은 B가 언제 퇴적됐는지를 봐야겠죠. 그 힌트는 바로 절대 연령 여기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C와 D에는 X의 양이 4분의 1과 16분의 1이 있었대요. 자, 그 말은 지금 2분의 1일 때 반감기일 때가 지금 0.5억 년이잖아요. 그런데 4분의 1이라는 거는 지금 반감기가 2회가 지났다는 거죠. 2분의 1씩 두 번이니까 반감기가 2회 지났다는 거는 얘는 1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16분의 1인 경우에는 얘는 지금 반감기가 2의 4승이니까 4회 지난 거죠. 그렇다면 얘는 그 0.5억 년, 즉 5천만 년 전에 4배니까 2억 년 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다시 절대 연령 쪽 가에다 비교를 해보면 지금 C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년 전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가 16분의 1이니까 여기가 2억 년 전인 거죠. 그런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그럼 2억 년에서 1억 년 사이인 거죠. 그럼 이때가 언제죠? 이때는 중생대죠. 중생대니까 메머드가 번성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메머드는 신생대니까요. 자, 그 다음 디귿 보면 이 지역은 현재까지 2회 융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융기 여부는 바로 뭘 보고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 기저여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기저여감이 있다는 말은 여기가 지금 부정합이라는 거고 여기도 지금 부정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합이 생기려면은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가 그게 융기를 해서 침식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퇴적층을 이제 깎으면서 남아있는 것, 그게 바로 이 기저여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함이 있으면 무조건 융기가 최소 1회는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융기 1회 있었고 여기서도 1회가 있었는데 그
맨 마지막으로 부정합 위에도 또 지금 퇴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 기저영암이 생긴 후에 다시 그 침강을 한 다음에 거기 이제 해저면에서 또 뭔가가 퇴적이 된 거죠. 그럼 이게 바닷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땅 위에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융기를 했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융기가 1회 있습니다. 그래서 총 3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틀린 거죠.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판게아가 존재했던 시기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판게아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존재했어 라고 얘가 말하고 있고요. B 학생은 육지엔 속시식물이 번성했어. C 학생은 바다엔 필성류가 번성했어. 자, 이것은 결국에는 판게아가 언제 있었는지만 알면은 그 시대에 속시식물과 필성류가 있었는지를 알면 되겠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질시대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아마 지질시대 많이들 지금 외웠을 텐데 이게 사실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로 외우면 됩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표를. 자, 여기까지만 선생님 표를 그려놔봤는데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래전으로 갈수록 시원생대, 성캄브리아 때부터 시작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현재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대 안에는 이제 또 기로 나누게 되는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기 어쩌고 저쩌고 해서 4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시기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일반적으로 고생대, 그러니까 시생대, 원생대, 성캄브리아대가 6억 년 전 이전에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5.6억 년 전 정도인데 일단 우리는 대충 6억이라고 해봅시다. 일단 여기다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6억. 그리고 고생대랑 중생대 경계는 3억, 뭐 신생대는 1억 이 정도로. 이건 지금 제가 정석적인 걸 알려준 게 아니라 약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1억, 3억, 6억을 써놓고요. 여기 숫자에서 하나씩 빼는 거예요. 6에서 하나 빼면 5죠? 그러면 신생대와 원생대 사이는 5.6억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3억에서 1 빼면 2죠? 그래서 여기서는 2.3억. 1을 뺀 거랑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1 빼면 0이죠? 얘는 0.7억. 정확히는 요즘에는 6,600만 년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0.66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기억하기 쉽게 대충 0.7, 2.3, 5.6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으로부터 0.7억 년 전부터 2.3억 년 전까지를 우린 중생대라 하고 그리고 그 2.3억 년 전부터 5.6억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 하고 5.6억 년보다 더 이전을 이제 시생대, 원생대, 성캄브리아대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생대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중생대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캄브리아기랑 오르도비스기는 초기에 해당하는 거고 실루리아기, 대봉기는 중기, 석탄기, 페른기는 이제 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는 이 표 자체를 그냥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자, 적으면서 해줄게요.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캄하고 오실 때 석탄하고 페인트를 쥐라 달라 이거죠. 석탄하고 페인트를 쥐라 몇 개를 134개를 달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컴이죠. 영어로 컴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나한테 달라 이거죠. 몇 개를 134개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 표 자체를 고생대인데 그 전에 성캄브리아 되고 여기서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134개를 이렇게 하면 쭉 외워집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 이전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이제 3기라고 했었는데 신생대를 지금은 3기란 말 안 쓰고 팔레오기, 네오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기가 이제 팔려간 거죠. 팔려갔다. 팔아버렸어. 팔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참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만든 거예요. 요거 때문에 원래 그 전까지 요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그냥 팔레 하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당시에 또 어떤 생물들이 도대체 있었느냐 이것도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이때는 뭐 그냥 남조류 생물 남세균류 막 그런 거 있죠. 콜레니아 같은 것들이 이제 성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콜레니아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콜레니아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캄브리아기 삼엽충, 오르도비스 필석, 그 아래다 갑주어를 써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표 그 자체를 외워야 됩니다. 그게 편해요. 푸줄리나가 이제 방초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화살표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트라이아스기에는 암모나이트, 쥐라기의 공룡, 백악기의 시조새, 그
다음에 3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화폐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4기에 이제 맘모스가 있습니다. 메머드죠, 메머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삼필갑후 하면 됩니다. 삼필갑후 하는데 이제 삼엽중은 화살표니까 이제 석상기까지 쭉, 즉 고생대 후기까지 쭉 있다는 거죠. 삼필갑후 암공시, 그리고 여기는 화폐석 메머드. 이 정도는 이제 각자 외우시고요. 이 표 자체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오르도비스기엔 필석이 성행했구나, 대본기엔 갑주어가 성행했구나, 즉 고생대 중기에는 그때부터 갑주어가 막 나왔구나, 페름기 고생대 말기에 가면 푸졸리나 즉 방추충이 있구나, 뭐 쥐라기에는 공룡이 있구나, 이렇게 다 한눈에 보이는 거죠. 표 자체로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거 볼게요. 여기는 뭐 별거 없고 고생대 중기에 이제 어류가 성행을 하죠. 어류. 그 다음에 후기에는 이제 양서류. 중생대는 이제 파충류의 시대였고요. 그다음 신생대는 이제 포유류의 시대죠. 물론 이렇다 해서 중생대 포유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생대 말에 포유류는 있었는데 공룡들한테 다 잡아먹혀서 거의 없었다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성행한 게 신생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냐? 어양바포 하고 외우면 됩니다. 어양바포. 쉽죠, 그죠? 자, 캄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주라 134개를 삼필갑후 암공시 화폐석 맘모스. 어양바포 하면은 이 표 자체만 외우면 그대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좀 이렇게 끝나주면 좋겠는데 더 있어요, 그죠? 여기서 홍조류, 녹조류, 즉 뭐 미역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고생대에는 양치식물이 주로 발달했죠. 고사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중생대에는 이제 거시식물. 거시식물의 또 다른 이름이 나자입니다. 나자식물. 그리고 신생대에는 속시식물이 발달했죠. 이제 이걸 피자라고 해요. 속시식물 피자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시 속시를 안 써서 그냥 양치 나자 피자 이렇게 외웠었는데 지금은 거시 속지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거시식물 대표적인 건 뭐 소나무 같은 게 있고요. 속시식물 대표적인 포플러 나무 같은 거 있죠. 보통 지구과학 그 문제집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요런 그림의 그런 나무들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 나자가 거시다, 피자가 속시다,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하고 할게요. 약간 선생님 때 외운 거, 내가 옛날에 외운 거라서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하지만, 자, 일단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그 6억, 3억, 1억 해놓으면 대충 5.6, 2.3, 0.7, 1씩 빼가지고 6 빼기 1은 5니까 거기다가 자체를 더해서 5.6억, 3 빼기 1은 2니까 2.3억, 1 빼기 1은 0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0.7억, 0.66억입니다. 최근에는.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는 누구나 아니까 캄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134개를 하고서 이걸 외우고요. 그 다음에 콜레니아 정도는 뭐 다들 알 테니까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고생대부터가. 사실상 성캄브리아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고생대 삼필갑후 암공시 화폐석 맘모스, 그리고서 화살표 하나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어양바포 양치나자 비자 하고 외우면 됩니다. 어양바포 양치나자 비자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요 표 자체를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저런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자, 한번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판기하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존재했어. 이거는 맞는 거죠, 그죠? 판기하는 이 당시에 고생대 말에 있었죠. 자, 이걸 안다면 고생대 말에 있던 걸 찾으면 됩니다. 자, 지금 속시식물, 소시식물 언제였죠? 아까 양치 나자 피자가 속시식물이라고 했어요. 즉 신생대였죠, 신생대. 그러니까 요것은 틀린 거죠. B학생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학생, 바다에는 필성류가 있었어. 자, 필성 어디였죠? 삼필갑후. 삼필 할 때 필자가 삼엽충의 옆에 있었죠. 오르도비스기였습니다. 그죠? 캄 오실 때 오르도비스기. 그럼 이건 고생대 말이 아니고 고생대 초였던 거죠.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A죠, A.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봐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그림 가는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나는 수온 연문도를 나타낸 것이다. 나에 있는 A, B, C가 각각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가의 그림에 이 문제의 힌트가 다 있어요.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남극 중층수, 이것들이 A, B, C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남극 중층수가 왜 가장 아래에 있겠습니까? 바로 밀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 북대서양 중층수는 밀도가 중간 정도일 테고요. 남극 중층수는 밀도가 작으니까 이 세 개 중 가장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나의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등밀도선이 있어요. 등밀도선이 있는데 이 수온 연분 그래프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수온은 높아지고 연분은 낮아지는 이 방향으로 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걸 테고요. 그죠? 염분도 높고 수온도 낮으니까 밀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A, B, C 중에 지금 밀도가 가장 낮은 A가 바로 남극 중층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밀도가 낮은 건 B죠. B. B는 등밀도선이 대략 이렇게 나오겠죠. 등밀도선이 좀 더 B가 낮습니다. C보다. 그렇다면 B가 바로 북대서양 중층수,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고요. 그 다음 C가 남극 저층수가 되겠죠. 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문제를 보면 됩니다. 기억, A는 남극 중층수이다. 이것은 맞았죠. 니은, B는 침강한 후 대체로 북쪽으로 간다. B는 지금 북대서양 심층수인데 북대서양 심층수는 침강한 다음에 점점 어디로 갑니까? 이쪽 남쪽으로 가고 있죠. 여기가 지금 그린란드 쪽이 북쪽이고 남극대륙 쪽이 남쪽이잖아요. 지금 북에서 남으로 가는 중입니다. 즉 이건 틀린 말이죠. 디귿,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수온과 염분이 낮다. 자, 남극 저층수 이거죠. C. 다른 색으로 좀 했고요. 이거 얘는 북대서양 심층수, 얘보다 지금 수온도 낮고 염분도 낮죠. 그죠? 그럼 이것은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그림 가는 세이퍼트 은하, 나는 전파 은하를 관측한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지금 이 세이퍼트 은하랑 전파 은하 같은 경우 둘 다 특이 은하에 속하는 거죠. 일반적인 은하가 아니라. 자, 그래서 얘네 둘은 둘 다 특이 은하라는 사실. 자, 그걸 알고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선 나선팔이 관측된다. 자, 비록 얘는 특이 은하지만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는 허블 분류대로 따지면은 나선 은하에 해당을 하죠. 전파 은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전파 은하 같은 경우에는 허블 분류에 따르면은 타원 은하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기억, 가에는 나선팔이 관측된다. 나선 은하니까 나선팔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여기에 지금 나선팔이 요렇게 은근슬쩍 요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니은, 나에선 Z가 관측된다. 전파 은하 같은 경우는 요 안에 Z 때문에 약간 모양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아령이나 모래시계처럼 요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습니다. 이게 Z 줄기였어요. 지금 가와 나는 모두 특이 은하다. 자,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가는 양성자 반응을, 나는 어느 주기율성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그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PP 반응을 나타낸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바로 PP 반응과 그리고 CNO 순환 반응, 이렇게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PP 반응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의 온도가 약 1800만 K 이하일 때는 이제 PP 반응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약 1800만 K보다 높을 때, 그 이상일 때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PP 반응도 CNO 순환 반응도 둘 다 결국에는 헬륨을 만들어내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기억은 헬륨 원자핵이다. 자, PP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헬륨 원자핵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이다. 자, 별의 내부 구조의 종류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질량이 태양의 2배보다 적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3단계에 따라서 중심에 핵이 있고 그 바로 바깥에 복사층이 있고 그 바깥에 이제 대류층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고요. 반면에 질량이 태양의 2배보다 큰 경우에는 딱 2단계로 이제 주계열성의 구조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중심부에 대류가 일어나고 그 바로 바깥쪽에 이제 복사가 있는 이런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니은,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내부 구조이다. 자, 지금 나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2배가 큰 형태에서 나타내는 내부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귿, 나의 대류액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보다 가의 반응이 우세하다. 자, 지금 일반적으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온도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태양보다 2배 이상 질량이 크다면은 당연히 온도가 높으니까 PP 반응보다는 CNO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은 나의 대류액에서 CNO 반응보다 그 PP 반응이 우세하다라고 말한 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이제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제 이주환 선생님과 함께 11번부터 20번까지 풀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10번까지 문제를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난이도가 막 엄청 높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이 지금 학기 초고 그 지구과학을 원을 배운 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구과학 원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시험 보느라도 수고 많았고 문제풀이 하느라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끄바.